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비가 참 야속합니다. 너무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는 바람에 우리 지역 비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예천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현재까지도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주 지역에서도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죠.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돼 일가족 3명 중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집에 있던 딸을 구하러 갔다가 아버지까지 함께 변을 당하고 말아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영주에서는 지난달에도 산사태로 생후 14개월 된 여아가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믿기 힘든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 더 어이가 없습니다. 야속하게도 비는 또 내립니다. 부디 더는 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7월 17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여름보다 뜨거운 불경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KG 모빌리티만의 쿨한 혜택.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1,800만 원대로 시작하는 합리적 가격에 더 뉴 티볼리 출시. 거기에 토레스 티볼리 하루 1만 원대 신개념 리스형 할부와 12개월 무이자까지. 7월 상담받고 커피 쿠폰 받고 경품 받고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명륜진사 갈비가 확 바뀌었어요. 삼겹, 닭갈비, 프렌치레까지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사 갈비, 떡볶이, 튀김, 갈비버거까지 우리 동네 뉴버전 명륜진사 갈비. 확 바뀐 뉴버전 명륜진사 갈비. 파견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주말과 휴일 사이 우리 지역에 몰아닥친 호우 피해 소식 종합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 및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군위군이 지난 7월 1일자로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거나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 역시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안동 예천 지역구에 재선 대구시장을 지낸 권영진 전 시장의 출마가 유력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부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 이후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여러 설이 분분한데요. 예. 이런 설은 사실 군위군이 대구 편입이 처음 제안됐던 2020년 7월부터 꾸준히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가령 이제 군위가 빠진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에다가 안동 예천 선거구에서 예천을 떼내 붙인다거나 또 영주, 봉화, 울진, 영양 선거구에서 울진을 갖다 붙인다거나 하는 이런 설이 있었는데, 물론 내년 총선까지 아직 시일은 많이 남았고, 또 안동 예천 선거구에서 예천을 떼 붙이는 건 안동 예천에 걸쳐 형성된 도청 신도시의 활성화 문제 때문에 반발이 적지 않고, 또 영주, 봉화, 울진, 영양 선거구에서 울진을 떼내서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에 붙인다는 건 선거구 면적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것 외에도 생활권 문제라던가 이동에 대한 문제 등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된 이후 대구의 동구을, 북구을 어느 선거구에 갖다 붙이는 것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군위군이 대구에 어디에 갖다 붙을 것인가, 이것도 또 눈여겨봐야 되는 거군요. 자, 이 얘기는 우리 양승진 기자와도 몇 번 했었고요. 그렇죠? 예. 네. 자, 군위군이 이제 대구에 편입되더라도 기존의 경북의 국회의원 의석수 13석은 변화가 없는 거죠?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한 개 선거구당 인구 하한선은 한 13만 5천여 명에서 살짝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가 지금과 동일한 253석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군이 편입 시 경북의 적정 의석수가 12.7석 정도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예. 현재와 동일한 13개 의석수를 유지하면서 경북 내에서 선거구를 이제 새롭게 나누는 거는 반드시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예. 북부권의 시구는 대부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대구와 이제 인접해 있는 경산의 경우에는 지난달 말 기준 인구가 26만 7,300명 정도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갑을로 이제 선거구 분구도 가능해집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 선거구는 특례 선거구 도입도 가능한데 선거구 분구라던가 이런 영향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경북 북부권 시군의 선거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이 이제 바로 그 유권자 아니겠습니까? 즉 선거구의 인구 수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북부권으로서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 그 지역구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그거 말하는 거죠. 이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 이 생활권, 거리 등을 무시한 채 선거구를 획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현재는 북부권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하자 이렇게 좀 감지되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는데. 눈치를 너무 오랫동안 보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사실 이 선거구가요. 지난 4월 10일인가요? 그때까지 원래는 정하는 거잖아요. 법정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벌써 석 달 지나가고 있고 이 얘기는 쏙 들어간 지도 오래됐고요. 예전에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요.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이제껏 선거를 봤을 때 선거에 임박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거든요. 예. 당장이 2020년 제21대 총선만 하더라도 2달도 안 남았던 2월 말쯤에 선거구 획정이 완료됐고 그래서 지금 제기되는 이야기들은 제가 봤을 때 말 그대로 설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는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인사들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제기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예. 물론 선거구 획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골격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 당장에 북부권만 하더라도 성주 문경 선거구는 도시의 합친 인구가 15만 명을 넘어서기 때문에 조정이 불필요하고요. 예.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북부권 선거구 조정의 핵심은 안동이 과연 다시 단독 선거구로 돌아가느냐 혹은 가지 않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군이 대구 편입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네요. 예. 안동이 단독 선거구로 가게 되면 예천은 자연스럽게 이제 의성, 청송, 영덕 그쪽으로 이제 붙는 거고. 그렇죠. 울진이 만약에 이제 영주, 봉화, 영양과 함께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고 반면에 안동, 예천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울진이 의성, 청송, 영덕과 붙을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최근에 안동 예천 선거구에 지금 김영동 의원 선거구에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출마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것과 함께 또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가 됐다고요. 사실 이제 중앙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에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시절부터 연이 있던 이른바 검찰 출신 인사들이 TK를 중심으로 낙하산 공천될 것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북부권 시군에는 뚜렷한 검사 출신 인물의 출마라던가 내정과 관련된 설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대신에 이제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두 차례 시장을 역임했던 대구가 아닌 안동으로 출마하는 것을 이제 가닥을 잡았다라는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예. 물론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겠지만 권영진 전 시장이 이제 대구가 아닌 안동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출마설이 돌았던 대구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부담을 던 반면에 안동 예천이 지역구인 김영동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건데요. 그렇죠. 예. 권 전 시장이 안동 출신이기는 하지만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안동을 떠났고 또 그간의 정치 생활을 봤을 때 안동과의 공통분모는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선 대구시장과 또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이력만 하더라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 여론조사 여론조사 그 결과도 좀 살펴주시죠. 네, 내년 총선에서 이제 권영진 전 시장은 안동 출마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그 지역 일간지인 경북매일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난 9일부터 10일 이틀간 안동 예천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공천 경선 경쟁에서 김영동 국회의원의 지지율은 30%, 권영진 전 시장은 18.6%, 또 권영수 건국대 교수의 지지율은 7.8% 순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응답이 나왔습니다. 기타 후보는 8.3%,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 응답은 35.2%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이제 한 3명 정도가 거론이 됐군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네. 그러니까 김형동 현 국회의원이 30%, 네. 권영진 전 시장 18.6%, 권용수 건국대 교수가 7.8 이렇게 나왔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양자 대결도 있었다고요? 네, 양자 대결에서는 그 김영동 의원하고 권영진 전 시장의 접전이 벌어졌는데요. 김 의원은 31.8%, 권 전 시장은 26.1%로 두 인물 간 지지율 격차는 5.7%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양자 대결에서는 또 권영진 전 시장이 또 높은 지지율, 네. 다자 구도보다는 이렇게 나왔군요. 예. 자, 뭐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대결 구도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다고요? 그 김영동 의원과 권용수 건국대 교수와의 양자 대결에선 김 의원이 35.6%를 받아서 15.4% 지지를 받은 권용수 교수를 2배 이상 앞섰고요. 예. 또 김 의원의 경우에는 의정활동 부분에 있어서 매우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16.9%, 잘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26.4%로 긍정 응답이 한 43.3%로 나왔는데 예. 반면에 잘못하는 편이다 17.4%, 매우 잘못하고 있다 20.5%로 부정평가도 37.9%나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민심 회복이 절실하다 이런 결과로 해석이 되고요. 지금 그 여론조사 대상이 안동 예천 맞습니다. 지역민을 대상으로만 한 거죠. 그렇죠. 지금 안동 예천 주민 대상으로 했는데 김형동 의원 현 의원 긍정 응답이 43.3 나왔고 부정평가가 37.9가 나왔다. 네. 생각보다는 이 긍정이 덜 나온 거죠. 우리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건데 이게 전국 그렇죠. 대상이 아니라. 네. 그렇죠. 예. 권영진 전 시장이 안동 예천의 출마가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이것과는 별개로 의정활동 부분에서 김영동 의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 보수정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TK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 지지도가 당 지지율보다 떨어질 경우에는 공천 컷오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거든요. 그래요? 이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김영동 의원의 경우에는 지지율 반등은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TK 같은 경우는 여기가 뭐 보수정당 텃밭이니까 예. 현역 의원 지지도가 당 지지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공천 컷오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군요. 하긴 뭐 우리 지역의 당 지지율은 이것보다 훨씬 높을 테니까요. 압도적이죠. 압도적이니까 네. 지금 아까 김영동 의원 긍정 응답이 43% 정도 나왔으니까 당 지지율보다는 한참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지율 반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말이고. 자, 지금 권 전 시장의 출마 여부와는 별개로 김영동 의원으로서는 이제 남은 기간 과제가 적지 않아 보이는데, 자,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권영진 전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안동에 출마할 뜻이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아직 구체적으로 출마 지역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석 연휴까지 고민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안동 지역에서도 출마 권유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입장을 전했고요. 이렇게 입장 밝혔습니까? 그러니까 네. 안동 출마할 뜻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 확고하게 얘기했는데 하지만 주변에서 출마 권유는 받고 있다. 가능성은 열어놓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마 지역을 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해석이 되고요. 예. 그 지역 정치권 입장에서는 중량감 있는 인물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권영진 전 시장이 어디에 출마하든지 간에
재선 대구시장에 서울에서 국회의원까지 했기 때문에 지역에는 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그 건전시장의 안동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앞으로 이제 안동 예천 선거구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지역 내에서는 최대 이슈 지역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단편적인 여론조사 결과이지만 부정적인 응답, 의정활동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적지 않았던 만큼 현역인 김영동 의원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뭐 최근에 이제 뭐 주말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예천의 피해가 컸던 만큼 수해 복구 과정에서 앞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투자는 당신이 하고 미래에셋증권은 당신에게 투자합니다. 미국 주식 온라인 매수 수수료 무조건 0원. 1원도 아니고 0원. 신규 고객만 아니고 전국민 무료. 연말까지 무료. 이게 미래에셋증권의 투자다. 미국 주식은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매도 시 0.2508% 수수료 발생.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서두르다가 안전사고 겪은 분들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안전습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뛰어들기 전에 5초만. 멈춘 후에 손잡이 꼭 잡고 타기. 슬금슬금 우회전하기 전에 5초만. 확실히 멈추고 주의 살피기. 이륜차 타기 전에 5초만. 헬멧 확인하고 출발하기.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나부터 5초만. 5초만, 5초만. 공익광고 협의회. 들고 나와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막 지났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하죠. 주말과 휴일 사이 내린 엄청난 비로 인해서 우리 지역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예천과 영주, 봉화, 문경 지역에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호우 피해 현황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천용길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이 호우 피해로 고생이 많은데요. 예. 안녕하시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좀 저희가 좀 급하게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집계된 게 사망 실종이 49명이나 됩니다. 앞으로 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 지역이 또 아주 그 중심에 있습니다. 큰 피해를 입었는데 현재 우리 지역의 피해 상황 먼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이 경북에서 사망자가 19명, 이 실종 8명, 이 부상자가 1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이후에 실종자 수색 중이지만 추가적인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토사 유출로 인한 사망이 이 12명, 또 물에 휩쓸려서 사망하신 분이 2분이고요. 이 산림의 토사 유출로 또 5분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정전된 가구가 11,000여 가구가 되고요. 이 통신장애 역시 192곳의 기지국이 현재까지 이 복구되지 않은 곳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택이 전파된 곳이 36채, 축사 파손이나 가축 폐사, 그리고 농작물 이 피해까지
더하면 현재도 이 피해 상황이 집계 중이라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참 뭐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뭐 시설 피해, 뭐 도로, 뭐 농작물 피해까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일단은 뭐 인명 피해가 가장 중요하니까 전국적으로 사망 실종 49명인데 우리 지역에서만 사망 실종이 19명입니다. 27명이죠. 그러니까 실종까지 합치면. 예, 실종까지 그렇죠. 합하면 27명. 예, 사망자만 19명이 이미 나왔고 네. 실종이 현재 8명이고 예,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나저나 오늘 내일 또 큰 비가 온다는데 네. 이게 참 복구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복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많이 진척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복구가 지연되는 곳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 이재민들이 2,832명 발생했는데 오늘 오후 5시까지도 귀가하지 못한 이재민이 877세대, 1,359명이 지금 귀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의 지방도가 여전히 통제 중인 상황이고요. 이 철도 역시 지금 중앙선과 영동선, 경북선도 통제 중이고, 그나마 오늘 오후에 빗줄기가 조금은 줄어들면서, 이 도로나 교량은 이 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63.6% 이 복구가 이루어졌고요. 하지만 이 상하수도 복구는 현재까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복구율은 42.6%에 좀 그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좀 복구는 한참 남았고요. 네. 네. 그나저나 오늘 내일 비가 또 예보가 돼 있어서요. 큰 비가 예보돼 있어서 참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가 이제 대부분 산사태에 많이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산사태 그 원인은 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났죠. 예천군의 효자면, 은풍면, 용문면 등에서 피해가 컸었는데 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바람 소리가 거세게 나더니 갑자기 굉음이 들리면서 이 동네가 이 토사로 갑작스레 덮여버렸다고 합니다. 이 지자체별로 산사태 우려가 큰 곳을 지정해서 관리하고는 있지만 이번처럼 지역별로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비에는 안전지대가 없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에 이 사망자가 나온 곳은 이 2명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산사태 취약 지역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2명이라고요? 맞습니다. 그 다른 지역들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곳에서 이 사망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기존의 위험지구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준비나 대비가 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산사태 취약 지역. 그러니까 이 분류하는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 산사태 위험 등급을 1등급 매우 높음에서 5등급까지 나누고 있는데 이게 뭐 집안을 분석한다든가 이게 아니라 과거에 산사태가 일어났는지 이걸 바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재점검 꼭 필요하겠군요. 산사태 취약 지역. 자, 지금 방송을 보니까 예천군의 대응이 좀 문제였다 하는 그런 지적도 하던데요. 대피 방송이나 대피 안내 이런 게 잘 원활히 안 됐나요? 어떻습니까? 네, 예천군이 이 대피 방송과 안내 문자는 계속 있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만나왔던 주민들도 이 이야기는 했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다 보니까 피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는 게 주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13일에 경상북도 차원에서 이 산사태에 좀 대비해야 된다라고 시군에 공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죠. 무조건 여기서 나와야 한다라고 대피 명령을 발령한 것은 15일 저녁 9시였습니다. 15일 저녁 9시.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밤 9시. 네. 이미 그 실종이 발생한 다음이었는데요. 네, 이걸 봤을 때 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을 때
사실 이 산사태의 위험이 있으니까 대피해야 된다. 각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안내 문자가 왔지만 예천군에 사고가 났던 지역들 보면 대부분 이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대피할 장소를 직접 일러주거나 직접 대피를 안내하는 등이 없었다 보니까 미처 대피하지 못했는데요. 예천군도 예천군이지만 이 영주시의 경우에는 지난달 30일에 이미 산사태가 발생해서 14개월 된 영아가 숨진 맞아요.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랬다면 이번에 추가적으로 또 영주시에서 이 사망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미리 좀 대비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좀 남겼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13일부터 오늘까지 비가 집중해서 내린 것도 있었지만 7월 초부터 비가 계속해서 꾸준히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진 것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쭉 누적이 돼서요. 지반이 많이 약해졌죠. 예. 네, 13일에서 17일까지 5일 동안 영주가 307mm, 문경이 310mm, 그리고 봉화와 예천, 상주가 200mm 이상 강수량을 기록했는데 7월 전체를 보면 문경은 이미 533mm, 영주도 473mm, 예천도 452mm의 비가 누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해진 지반에서 집중호우가 또 일어났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조금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7월 들어서 비가 계속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과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됐네요. 보름 맞습니다. 동안에 뭐 400mm 이상 대부분 문경은 500mm 이상 왔으니까 우리가 왜 1년 강수량 한 1200mm 정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근데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가 불과 뭐 2주 정도에 이렇게 집중돼서 저렇게 피해가 커진 건데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대피 명령 있잖아요. 이게 좀 늦은 거 아니냐 그걸 좀 지적을 해주셨고 대피 명령과 대피 권고는 좀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대피 권고는 경상북도가 지자체에게 그 대비해서 조치를 계획하라고 하는 것이고 대피 명령은 지금 즉시 대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명령을 안 따르면 이제 과태료까지 나중에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건데. 이 산사태 발생하면 또 그 흙이 쏟아져 내려오는 속도가 그게 굉장히 빠르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빠를 때는 시속 40km 정도의 속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사람의 달리기로 이 흙이 쏟아져 내려오는 걸 피할 수는 없다는 점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40km 이거 뭐 육상 선수나 이렇게 뛰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내려오니까 미리미리 대피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예. 자, 아직 비가 완전히 그친 게 아니다 보니까 복구에는 아직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예천 피해 현장을 방문했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다음에 헬기를 타고 경북 예천을 방문했습니다. 이 감천면에 이 산사태의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았는데요. 지금 뭐 임시거주시설로 쓰고 있는 이 벌방리 노인회관을 방문해서 이 주민들과 만나서 위로와 이 향후 대책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메시지를 보면 정부에서 다 복구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고 계셔달라. 복구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앞서서 열렸던 이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자리에서 이번 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 재난 지역 선포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여야 이견이 좀 없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실종자 8명 수색을 위해서 지금 2,000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나저나 앞으로 기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일 좀 많이 올 것 같다는 그런 소식이 있네요. 네. 오늘과 내일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부터 이 밤 사이에 경북 지역에 이 시간당 30mm에서 60mm 정도가 더 내릴 수 있다는 예보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집중호우가 끝났다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안전한 곳으로 가능하면
대피해 계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기상청에서 재난안전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각 방송사 이제 똑같이 전파를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모레죠. 이제 19일 새벽까지 전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이다. 현재 오늘 6시 현재 경상권 내륙에 돌풍, 천둥, 번개 그리고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 수계 지역 하류 포함해서 특히 조심해달라는 그런 안전 문자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네. 자, 실종자 수색도 하루빨리 해야 되고 이재민들이 어서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추가 피해에 대한 예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좀 놓치고 갈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이게 산사태 위험 정보가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 전파는 유사시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라고 하는 이 포괄적인 내용만 전파가 되는데 이게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정보 제공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우선 지대가 높지 않고 지대가 평평한 곳으로 그리고 기존 읍면동 지역에서는 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고요. 일단 이 호우특보가 예보된 때에는 언제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지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주의할 것이 논둑이나 이 물고가 터진 지역을 내가 저것 좀 막아야 되겠는데라고 나가지 마셔야 절대로 됩니다. 안 됩니다. 거기다가 공사장이나 전신주 신호등이 있는 곳도 접근하지 않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미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이 교량, 이 다리의 경우에는 통행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나서도 하천의 제방은 이미 지반이 약해져 있어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까이 가지 않으셔야 되고 또 침수된 주택 전체가 침수되지 않았더라도 가스와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 후에 꼭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겠네요. 침수된 주택 가스와 전기 차단기 꼭 내리고 나가셔야 되겠고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왜 재난 상황 전파할 때 보면은 그냥 지금 위험하니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라는 거 이거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맞습니다. 아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로 어디 면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따로따로 문자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마다. 그래서 뭐 어느 면에 사시는 분은 어디로 대피하세요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재난 문자를 보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안내를 설사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는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위급하다 싶으면 무조건 뭐 119나 112 전화하셔서 확실히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수해 상황, 재난 상황 좀 총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제가 좀 갑자기 연락드렸는데 이렇게 정리 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모두들 집중호우로 인한 이 피해에 안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뭐 오늘 밤부터 해서 이제 내일 모레까지 고비가 또 한 차례 고비가 될 것 같은데 무사히 좀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비 피해가 너무 심해서요. 그러게요. 너무 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총 정리를 좀 해봤는데
더 이상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비 피해가. 지금도 비가 계속 오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서 내일 좀 집중적으로 많이 올 것 같아서. 네, 자, 우리 지역 계신 분들 철저히 좀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제가 벌써 이 방송을 통해서 몇 번 걱정을 했던 테마인데 또다시 지금 이주민 정책과 관련해서 유럽에서 극우파의 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오늘 이제 좀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좀 다시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 지중해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려는 배들이 이제 난민들이 된 배들이 많이 이제 좌초하거나 빠지거나 그래서 이제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유럽 국가들이 이제 이주민을 안 받아들이려는 그런 이제 그 태도가 너무 강경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이제 유럽의 주민들이 이제 유럽 각국의 주민들이 더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제 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다가는 표를 다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각국의 정치적 갈등이 생기고 그 틈에 극우파들이 점점 더 지금 이 득세하는 현상이 커져서 좀 우려가 좀 많이 됩니다. 지금 그렇군요. 세계 주요국들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주민 난민들을 받아들이자라는 생각은 대체적으로 이제 좌파 쪽 생각이고, 중도에서 좌파 중도와 좌파 쪽이고 이주민 난민들 받아들이지 말자는 생각이 이제 우파, 극우파들 생각이다. 이렇게 보면은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세계 각국이 이렇게 극우화되고 있다는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 안상주 교수님이 몇 번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최근에 프랑스의 대규모 시위도 뭐 이 이주민 문제 때문이었다고요? 그렇죠. 이제 아시다시피 6월 하순에 알제리계 프랑스인 소년이 검문 중에 경찰의 총격을 받아서 이제 사망해서 알제리계 이주민이라든지 또는 이제 백인 이외에 이제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이 이 사건에 분노해가지고 여러 날 동안 전국에서 이제 굉장히 폭력적인 시위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비슷한 상황이 딱 2005년에도 일어났었거든요. 2005년에 어떤 상황이었죠? 그때도 이제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가던 두 청년이 철조망을 타고 넘어갔는데 거기서 감전이 된 거예요. 아이고, 철조망에 감전이. 네네. 그래서 이제 두 청년이 다 죽었어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번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폭력적인 시위가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일어난 지역이 파리 외곽의 낭테르라고 이 이주민과 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이게 난민촌을 형성하고 있고 이주민촌을 형성하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이제 이주한 프랑스인이죠. 근데 이들이 이제 프랑스인으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2등 국민으로서 전락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이런 폭력적인 시위가 벌어지는데, 제가 이제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독일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튀르키예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 이제 광부 노동자로 우리나라에서도 갔지만 그 외에 수십 배 되는 사람들이 튀르키예에서 왔었거든요. 튀르키예 국민들도 독일에 광부로 많이 갔었군요, 예전에. 우리보다 몇십 배 많이 갔습니다. 몇십 배나 많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 지금 독일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이주민들과 비슷하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3D 업종에서 청소라든지 이런 하급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일에 많이 종사를 하니까 독일인들이나 프랑스인들이 안 하는 거를 이런 이주민들이 대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이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요. 농업 분야에 특히 많고. 그런데 이런 이주민들이 이 독일이나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 놀면서 이런 대접을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이러면은 이제 폭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럼 앞으로 이주민을 계속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이제. 그렇죠. 예. 네. 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뭐 프랑스 문제 또 독일 예도 좀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네덜란드 하면 우리 뭐 축구 잘하는 나라, 뭐 스케이팅 잘하는 나라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쪽 정신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네덜란드가 이제 연정을 했었나 보네요. 근데 연정이 붕괴됐는데 그 원인도 역시 이주민 정책 때문이었다고요? 네. 저도 뭐 네덜란드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좀 제가 아는 만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는 네덜란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네. 정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덜란드는 그야말로 자유롭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조차 지금 이제 이주민을 놓고 이제 그 연정 내부에 연정 파트너들이 갈등을 벌이다가 내각이 총사퇴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 이주민 정책을 요번에 이제 그 총리가 발표한 이주민 정책을 들여다보면은 앞으로 전쟁 난민을 받아들일 때 그 가족들의 입국은 일정한 숫자로 제한을 하고 그 난민들이 또 자녀를 데려오는 거는 최소 2년을 기다려서 데려오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요. 그랬더니 연정에 참여했던 중도 좌파 정당이 그건 너무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반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봉합이 안 돼가지고 깨진 그 연정 자체가 붕괴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좀 비인간적인 이런 정책들은 사실은 극우가 계속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거를 지금 이 현재 지금 붕괴한 네덜란드 연정은 보수 정당이 중도 보수가 지금 이끌고 가고 있었던 건데 이 중도 정당이 이런 정책을 내건 것도 저 뉴욕 타임스가 지금 평가하기로는 구구파의 이런 준동을 막기 위해서 부녀지책으로 이런 걸 내건 거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극우 정당이 더 문제를 일으킬까봐 이렇게 한 거다. 이건 평가니까 이제 뭐 압력을 막 아니지만 이런 이주민 정책이 지금 어떤 한 정권을 붕괴할 정도로 이런 심각한 이제 상황에 도달했는데 그게 네덜란드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 네덜란드조차도 약간 이렇게 좀 극우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보니까. 아직 극우까지는 아니지만 이주민 정책을 놓고 점점 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극우의 논리를 끌어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자세가 보이니까 이거 이제 앞으로 이주민 정책은 또 난민 정책은 훨씬 더 이제 보수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드는 거죠. 이게 다 저기 때문 아니에요? 그 트럼프 때문에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때문에 너무 자국 이기주의 그게 이제 전 세계로 퍼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얼핏 좀 들고.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는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가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군요. 경기 불황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주민들의 보수적인 태도 이런 게 이제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자, 이런 뭐 잘못된 이주민 정책이 이제 나치와 같은 극우의 출현을 부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다면서요. 근데 이제 제가 독일 상황도 조금 말씀드리고 예전에도 소개도 했는데 한 10년 전에 창당한 극우 정당이 있어요.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그런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이 계속해서 지금 특히 동독 주민들한테 지지는 많이 받는데 최근 동독 지역에서 2명의 시장을 배출했어요. 이 당에서요?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극우 정당에서. 그 이제 이 극우 정당에서 이제 뭐 연방 의회에 진출하기도 하고 또 유럽 의회에 진출하기도 하는데 사실 지자체의 단체장이 된다는 건 또 다른 의미인데 이 정당에서 이제 조그만 시에 시장을 배출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그 상황들이 좀 더 멀리 내다보면은 나치 정권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 이들이 집권을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이런 이제 우려가 이제 강하게 드는데 제가 이제 독일 방송을 좀 들여다봤더니 최근에 여론조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독일 경우에는 이제 폴리틱 바로미터라는 데에서 늘 이렇게 물어봅니다. 돌아오는 일요일에 총선이 치러지면 당신은 어느 정당을 찍겠습니까? 지금 당장 언제 네. 예, 이제 누굴 찍겠다. 예, 그 어느 정당 거기는 이제 의회 정치를 하니까 예. 어느 정당을 찍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 제가 이제 보여드린 표처럼 왼쪽에서 이제 보면은 SPD 이게 지금 현재 3인당 정부로서 지금 집권 여당이거든요. 집권 여당. 예. 예. 근데 지금 17%밖에 안 돼요, 지지율이. 근데 예. 그 다음에 있는 27%를 받은 정당이 이제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지난번 그 메르켈이 이끌던 정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도 우파 정당인데 중도 좌파에 비해서는 중도 우파가 훨씬 더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예. 조금 이제 가다가 보시면은 이제 거기에 녹색당도 있고 FDP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중도 우파의 아주 좀 강경파인데 자유민주연합이라고. 예. 요 다음에 보시면 AFD라고 보이시죠? 예. 여기가 20%예요. 여기가 AFD 아까 극우 정당이요. 그렇죠. 여기가 2등이네요. 네, 2등입니다. 지금 이 표를 보니까 네. 우파 정당이 1등, 극우 정당이 2등. 네. 또 중도 좌파가 3등, 네. 중도 좌파가 4등. 1, 2등이 그렇죠. 우파군요. 지금 독일에서. 네, 우파와 극우파가 지금 각축을 벌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만약에 지금 이번 주 일요일에 선거를 해가지고 지금 중도 우파하고 극우파가 1, 2등으로 되면은 이들이 만약에 연정을 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렇네요. 또는 더 4년 뒤에 내다보고 이 극우 정당이 일당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우려가 이제 점점 더 현실화된다는 걸 이 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독일이 이렇군요. 지금 이렇게나 우파 혹은 극우파가 이제 득세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네. 그 예전에 스웨덴도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극우파. 스웨덴의 경우에도 이제 제2당이 지금 극우 정당이 되고 있다. 2당을 차지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 하순에 치러질 스페인 총선이 있는데. 네. 이것도 원래는 11월 달 치러질 총선인데. 지난 5월 달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집권당이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스페인 총리가 안 되겠다. 조기 총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7월 23일 날 치러져요. 예.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전망하기를 극우 정당에 속하는 폭스라는 정당이 크게 약진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스페인에서도 대부분 나라가 다 극우와 오른쪽으로 다 가고 그러니까 있는. 극우 정당들이 이렇게 약진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유럽 의회를 극우 정당들이 이제 포섭을 하는 거 아닌가, 장악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들게 되고. 작년에 지금 이탈리아의 극우 정당 총리가 들어섰죠. 그 외에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주민이나 난민들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현재 상황이 불안해질 수 있고 앞으로는 들어올 수도 없게 되고 만약 이렇게 되면은 지금 유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주민이나 난민들은 그 나라에서 이제 그냥 앉아서 굶어 죽거나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서 죽거나 이런 비극을 이제 겪어야 되고 유럽은 유럽대로 내부적인 내홍을 겪게 되고 그러면 과연 이 지구상의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가 드는 것이죠. 교수님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아서요. 결론 짤막하게 좀 내려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네오나치를 상징하는 스킨헤드족을 본 적이 없을 텐데요. 들어봤습니다. 뉴스에서. 저는 한번 봤는데 직접 보셨어요? 정말 오금이 질입니다. 오금이. 그 정도로. 네. 그리고 이제 한 30년 전에 이들이 베트남 난민들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 온 그 난민촌을 방화를 해서 수십 명을 이제 불태워 죽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독일이 충격에 빠졌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이러한 그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좀 중도 정당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게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